반갑습니다. 오늘 저하고 알아볼 얘기는 제목은 돈의 인문학인데, 이 강의 차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9가지인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 9가지는 다 못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한 6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기지부진하니까 이러다 우리 일본 꼴 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혹시 하실 수도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일본 꼴이 날지 아닐지는 과거의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복기해 봄으로써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일본은 아시다시피 2차 대전 말미에 원자폭탄을 맞고 항복을 함으로써 패전국입니다. 그때는 일본이 경제가 폭망했을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죠. 그러던 일본이 어떻게 지금과 같이 경제 대국이 됐을까요? 그 시발은 우리나라 6.25 전쟁입니다. 미국이 군정을 하면서 일본을 한국전쟁의 전초기지이자 제조기지로 다시 키워줍니다. 그러니까 망하게 한 것도 미국이지만 일본을 다시 키워준 것도 미국이에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한국전쟁에 필요한 물자들을 대는 보급기지이자 제조기지로 크면서 무서운 속도로 일본이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서부터 자그마치 30년을 세계 1등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어느 정도 무섭게 컸냐면 1980년대 들어와서 당시 세계 10대 기업 중에 자그마치 8개가 일본 기업이, 50대 기업 중에서는 32개. 이 수치가 오늘은 감이 잘 안 오실 테지만 그 당시에는 일본의 기업들의 속도나 성장세가 너무 대단해서 미국 MBA 스쿨 같은 데서는 그 사례로 일본 기업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경의의 눈으로, 그리고 한편에는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일본이 대단하게 성장하면서 유럽이나 미국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이 EU 경제 통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일본에 대항한다고 그럴까요? 어떤 그러한 위기의식을 느껴서고, 미국으로서도 1980년대 들어와서 일본이 너무 커지니까, 한마디로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기름을 적게 잡아먹는 일본의 자동차가 세계를 석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 들어서서는 일본의 반도체가 세계 최강이었어요. 특히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긴장을 해서 미국 정부한테 여러 가지 탄원을 넣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강한 거는 일본 정부가 정부 보조금을 지원해서 반도체 기업들을 키웠기 때문에 저거는 불공정 무역이다. 저거는 덤핑 행위니까는 저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아달라라고 제소를 했고, 기업들은 일본의 성장은 미국의 특허를 도용해서 한 거기 때문에 특허 소송을 하면서 일본 반도체 업체들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이 어느 정도 강했냐면 우리나라 GDP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큰 기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일본의 NTT 이동통신회사는 그 한 회사의 기업 가치가
주식시장의 시총이 우리나라 GDP보다 더 컸어요. 그 정도로 당시는 일본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했던 나라가 어디서부터 꼬였을까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잃어버린 30년이 된 걸까요? 우선 하나는 일본 기업들이 재테크에 빠져가지고 기업의 본질적인 기능, 가치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작된 거냐면 당시 런던 유로본부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허가를 해줍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는 건 시장에서 기업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데 그 채권은 일정 조건이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그 회사의 신주하고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채권을 발행해요. 그러한 채권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어떤 요소를 부렸냐면 당시는 일본의 엔화가 굉장히 강할 때예요. 그리고 달러나 파운드화는 약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파운드화나 달러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그걸 일본으로 가져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일본 기업들은 엔화로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통화 수합이라는 걸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자세히는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이때 금리 교환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일본에서는 낮고 저 미국이나 유럽은 당시는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돈을 빌리는 기업이 돈도 빌리면서 수합을 하면서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이자를 받아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으로서는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이자를 받는 입장이 되니까 너나 나나 어느 기업이라도 그 시장에 가서 채권을 발행하려고 드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 그렇게 해서 빌린 돈을 가져와서 기업의 용도에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증권사에 돈을 맡기기만 해도 일정한 이자를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 7%면 7%, 8% 이자를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당시 미국으로 가져가면 미국은 1980년대 초에 인플레이션을 잡느라고 자그마치 은행 이자가 21.5%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조선일보에 칼럼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인플레이션 파이터 폴 볼커에 대해서 썼거든요. 전면 칼럼. 그걸 한번 관심 있으면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일본 자국 내에서 놔둬도 1년에 한 8%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일본에 갖고 들어오지 않고 빌린 돈을 그대로 미국에다가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연 21% 이상의 이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발행해서 이자 받고 그 다음에 은행에 집어넣으면 연 20% 이상 수익이 나오고 게다가 돈을 받고 때쯤 되면은 일본의 엔화가 당시는 굉장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환차익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른바 일석삼조입니다. 이러한 요술 같은 재테크에 빠져서 이거를 일본어로는 자이테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당시 이제 자이테크에 몰두를 하면서 기업가 정신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재테크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일본 비극의 시작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 가만 보니까는 일본이 너무 컸어요. 마치 지금 중국을 두들겨 패듯이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일본과 당시 서독을 비롯한 주요 4개국 재무부 장관과 은행 총재들을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 은밀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미국이 힘으로 공갈을 치는 거예요. 관세나 보복 이런 걸 막고 환율을 올릴래? 아니면은 좋게 얘기할 때 올릴래라고 얘기하면서 반협박성으로 해서 당시 일본 엔화를 2배 이상 절상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당신네들이 너무 싼 환율을 가지고 우리 수출 시장을 교란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이 무역 적자를 본다. 이 무역 적자를 교정하려면 당신네 일본이나 독일의 엔화하고 마르크화가 시장에서 정상적인 가치로 통용될 수 있도록 가치를 절상시켜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이제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1달러 대 259엔이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150엔이 되고 나중에는 이게 80엔까지 절상이 돼요. 보통 수출을 할 적에 환율이 1-20%만 절상돼도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경쟁국 사이에서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출이 굉장히 힘든데 그걸 자그마치 100%씩 절상시키니까 이때 일본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듬해 반도체 협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1983년부터 시작한 건데 그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을 압박을 해서 덤핑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미국의 기술을 함부로 가져가서 쓰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전방위적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반도체 협정이란 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조치를 해도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때 가서는 무조건 미국의 반도체를 연 20% 이상 니네들이 수입을 해라 라고 강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반도체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미국이라는 큰 시장이 맥혔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를 의무적으로 20% 이상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판로가 없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더 이상 반도체를 개발할 의욕도 없고 개발해봤자 팔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일본 반도체 업체들은 손을 다 놔버립니다. 미국산 반도체를 의무적으로 할당받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덕에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좀 덕을 봤어요. 사실 우리가 반도체를 시작한 게 1983년 삼성의 이병철 회장께서 동경에서 우리 반도체 시작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이때 한국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반도체 산업을 아주 다부지게 밀어붙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공장이나 이런 것도 짓기 전에 먼저 개발하고 생산에 들어가고 막 할 정도로 덕분에 우리는 미국이 일본 반도체를 그렇게 아작내는 동안 우리 반도체가 성장할 수 있는 아주 호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1987년에 소련 잠수함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무슨 사건이냐면 당시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에 소련의 핵잠수함을 미국이 추적할 적에는 그 잠수함 기지 근처에서 미국 함대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잠수함이 나오는 프로펠러 소리를 듣고 그 잠수함을 계속 추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의 핵잠수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미국은 다 추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핵잠수함이 뉴욕이나 LA 근처에 나타나가지고 공격을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소련의 핵잠수함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군부 활동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서부터 프로펠러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군부가 발칵 뒤집혔어요. 핵잠수함이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미국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일본이 소련에 수출해서는 안 될 방산 기계를 수출한 거예요. 최고급 정밀 기계를 수출해서 그 기계로 만든 프로펠러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아주 발칵 뒤집히고 이 사건으로 일본 수상서부터 그 제품을 판 기업서부터 100배 사과를 해도 이게 사과 가지고 끝일 일이 아니야.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더더욱 일본을 손 봐야 되겠다는 이게 이제 강하게 정재계에서 일어날 그 시기였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87년에 루브르 합의라는 걸 해요. 루브르 합의라는 건 뭐냐면 또 1985년에 플라자 합의를 해서 상대방의 환율을 이제 크게 절상시켰잖아요. 근데 그렇게 절상시켜도 미국 무역 적자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그때서부터 깨달아요. 이게 환율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그 5개국 재무장관과 그 은행 총재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그간 무역수지 조정을 위해서 귀국한테 그 환율을 절상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는 환율은 그 정도 했으면 됐는데 여러분들이 우리의 무역 적자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국의 경기, 즉 내수를 부양해 가지고 우리 미국 물건을 좀 사가라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내 경기를 부양시켜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만큼의 미국 물자를 사가야 우리의 무역 적자가 좀 줄어들 것 같다라고 이제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일본의 입장에서는 내수를 부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경기가 너무 살아나고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막 화랑이기 때문에 그럴 때 내수를 살리겠다고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면 어떻게 돼요? 그 시장은 더 활활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경기가 그렇게 뜨겁게 활성화될 적에는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거둬들여야 돼. 그런데 자기들이 소련 잠수함 사건에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의 권유를 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 미국의 제의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통화 정책이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긴축을 해야 마땅할 시절에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풀면서 경기를 더 살려. 그러니까 경기에 불을 지른 거예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때 일본이 주택담보비율을 120%를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엔 집값이랑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그 가치의 100% 정도가 아니라 20%를 더 얹어서 빌려주는 거예요. 집값의 120%를 대출을 했죠. 어차피 그 집 가격은 올라갈 거니까 은행으로서는 큰 리스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로 주택
건설도 부양시키고 금리도 인하하고 유동성을 불면은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산 가격은 정말 득달같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주식하고 부동산 시장은 버블이 끼기 시작합니다. 너무 화랑을 지나서 끔찍한 버블이 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뭐 여러 가지 다른 사정이 있지만 그만 그냥 넘어가고, 결정적인 거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는 하도 부동산이나 땅값이 올라가서 한마디로 동경 땅을 팔면은 미국 전체를 다 사고도 남을 정도의 그러한 그 부동산이 버블이 많이 꼈었어요.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 어떤 장난을 하냐면, 당시 일본 국민들은 부동산은 항상 오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몇십 년 동안 계속 땅값이 오르는 거 받고 떨어지는 걸 못 봤기 때문에 부동산은 항상 오른다라는 이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국민 전체가. 그런데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 그 당시 일본의 니케이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어떤 파생 상품이 나오냐면, 일본 시장에는 일본 니케이 지수가 올라가는데 베팅하는 그러한 파생 상품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어차피 자기네 주가나 부동산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면에 뉴욕과 런던에서는 풋옵션, 즉 일본 주식이나 부동산은 버블이 너무 많이 껴서 저건 떨어질 수뿐이 없다라는 데 베팅하는 그런 파생 상품을 팝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돼가지고 일본은 그때서부터 주가와 부동산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더 결정적인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자, 지금까지를 이제 정리해 보면, 일본 기업들이 자이테크에 열어를 인하고 기업가 정신을 잊어버렸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는 플라자 합의에 의해서 일본 엔화가 강제 절상됐는데 그 절상폭이 너무나 컸다는 거. 그래서 일본 경제나 수출이 거의 마비됐었다는 거. 이게 사실 큰 두 가지인데 여기에 마지막 결정적인 하나가 더 더해집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의 협공이에요. 중국은 당시 미국 시장이 자기들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인데, 플라자 합의에 의해서 엔화나 마르크화가 강해지고 달러가 약해지니까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국의 통화가 약해진다는 거는 이 자국의 상품이 비싸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수출이 많이 늘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요. 그래서 중국은 이때서부터 자기네 돈의 가치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즉 위안화를 달러 대비 낮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 1달러당 2.8 위안이었는데 이게 플라자 합의를 보고 86년에 3.2 위안으로 절하시킵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절하시켜요.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는 가치가 절하됐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89년에 4.7, 90년에 5.2, 94년에 8.7 이렇게 계단식으로 자그마치 300% 이상을 위안화를 절하시켜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위안화 가치가 절하됐다는 얘기는 중국의 인건비가 3분의 1로 싸졌다는 거예요. 외국 투자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세계 공장들이 인건비가 싼 중국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일본의 제조업이 이때 중국으로 다 몰려들어가서 일본이 경공업 제품 쪽에서는 산업 공동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경공업은 일본 내에서 제조를 안 하고 중국에 가서 제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뻥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도 자기네 돈을 너무 많이 이렇게 가치를 절하하다 보니까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서부터는 자기네 돈의 가치를 조금 강세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달러의 페그제로 고정시키면서 강하게 끌고 갑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외국 자본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여태까지 엄청 가치가 떨어지다가 이제부터 가치가 슬슬 오르네 하면은 그때는 중국 시장의 자본 투하가 많이 됩니다. 왜? 그쪽에다 돈을 갖다 놓고 예를 들어서 위안화로 바꿔서 거기서 제조업을 하면 나중에 달러로 바꿔 갖고 나올 적에 이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환차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위안화 300% 이상의 절하가 이게 일본한테는 아주 결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양쪽으로부터 맞은 겁니다. 미국의 플라자 합의, 그 다음에 중국의 이 환율 협공. 즉 일본의 문제는 재테크와 환율에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뭐 20, 30% 정도가 아니라 300%, 200%씩 이렇게 두들겨 때려 맞았기 때문에 이게 일본 경제를 완전히 힘들게 한 거죠. 그러니까 위안화가 N이 200 했던 게 50 됐으니까 거의 400% 가까이 되는 거네. 중국한테는 이렇게 심하게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일본한테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체에 외환 위기를 불러옵니다. 왜 외환 위기를 불러오냐면 당시 주변에 있던 돈들이 중국이 위안화가 다시 강세로 가기 시작하고 인건비가 싸서 제조업 기지화되면서 주변 나라에 있던 달러 자본이 이때 중국으로 확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주변국들의 달러 인출 사태가 터지면서 주변국들이 차례로 외환 위기를 당해요. 사실은 우리 1997년의 외환 위기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여기에 연결돼 있어요. 이때 중국으로 자본이 빨려 들어가면서 주변국들이 그 외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위안화가 어떻게 평가절하됐다가 그 위에 다시 강세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게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갖게 된 큰 줄거리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계 무역 경기하고 거의 흐름을 같이 해요. 세계 무역 경기가 나빠지면 우리도 수출 물량이 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같이 힘들어져. 그러니까 일본이 걸어온 길하고는 완전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일본하고 뭐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청어가 자본주의 씨앗을 잉태했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본주의 씨앗은 주식회사, 주식거래소, 오늘날의 중앙은행이 이런 시스템이 있기에 자본주의가 가능했는데 청어가 바로 이런 씨앗들을 잉태했다라는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492년이 세계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1492년이 왜 중요할까요? 1492년에 세계사에서 중요한 세 가지 일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한 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492년에. 하나는 이베리아 반도, 즉 유럽 대륙에서 800년 동안 지배했던 이슬람 세력을 완전히 쫓아냅니다. 이게 유럽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중세의 800년 동안은 유럽이 이슬람한테 꼼짝 못했어요. 이슬람이 모든 면에서 강했습니다. 군사력, 문화, 기술, 과학, 하여튼 어느 하나 할 거 없이 이슬람이 유럽을 압도했어요. 그런데 왜 역사에서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했을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유럽 왕국들이 쓴 역사를 그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중세 때에는 오히려 이슬람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고 유럽은 이렇게 갇혀 살았어요. 우선 이슬람은 그 당시 화약 있고 대포가 있었어요. 유럽은 없었어요. 그 콘스탄티누스 그 도시 정복할 적에도 이슬람이 대포를 쏴가지고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이 월등히 강했죠. 그 다음에 지중해는 해상권을 이슬람이 꽉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내려오질 못해 밑으로. 왜? 이슬람은 나침반이 있었어요. 나침반. 근데 유럽에는 나침반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 다음에 이슬람은 문화적으로 훨씬 앞서졌습니다. 이슬람은 책을 갖고 있었어요. 유럽은 당시에 종이가 없었어요.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고대 라틴서부터 뭐 이런 것들을 다 인쇄를 해가지고 도서관에 책을 챙겨놓고 학자들을 키워서 이렇게 다 연구하고 공부할 때 당시 유럽은 그러한 기술이 없었어요. 자, 지금 말씀드린 화약, 나침반, 종이, 인쇄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거 동양에서 나온 거예요. 중국하고 조선에서 간 거예요. 그럼 이슬람은 어떻게? 이슬람은 동양하고 가까이 살았잖아. 그래서 교류가 있어서 이게 그쪽으로 더 빨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럽을 압도했어요. 800년 동안. 그러던 이슬람을 이들이 유럽 대륙에서 쫓아냈기 때문에 당시 유럽에서는 스페인 왕국이 영웅이야. 그래서 교황이 우리 스페인 카톨릭 왕들에 대한 그 칭송이 대단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받아서 스페인 왕국은 기독교 왕국임을 표방합니다. 우리는 나라 전체가 기독교 왕국이다. 그래서 기독교 왕국임을 표방하면서 당시 그렇게 스페인 왕국을 경제적으로 키워냈던 유대인들을 추방합니다. 우리 스페인 왕국은 기독교들만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니네들이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거나 개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넉 달 내에 이 나라를 떠나라 하고 넉 달의 기한을 줍니다. 실제로 넉 달 만에 다 쫓아내요. 그리고 이에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는데 그게 바로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에요. 그래서 역사에서는 1492년을 중세와 근대의 분기점으로 삼습니다. 1492년이 근대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적에는 신대륙 발견이 가장 큰 그 역사적 동인인 것 같지만 사실 경제사적으로는 유대인 추방이 사실은 더 큰 동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때 37만 명의 유대인들이 추방당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가장 많이 그들이 올라간 것이 비교적 종교의 자유가 있는 지금의 저지대 지역, 즉 벨기에하고 네덜란드 저지대로 올라갑니다. 그 저지대에는 당시 종교의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의 벨기에 쪽으로 올라가서 부르게 항구, 그 당시 부르게 항구가 가장 번창했던 항구인데 이제 거기에 자리를 잡는데, 이 항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수몰이 됩니다. 그래서 항구의 기능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엔트워프 항구로 다 옮겨가요. 그리고 당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는 저 동남아에서 향신료를 싣고 온다거나 이렇게 와도 그것을 유통을 시켜줄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해서 떠났기 때문에 배들이 다시 유대인들을 찾아서 이 엔트워프 항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엔트워프라는 도시는 졸지에 유럽의 5대 도시의 하나로 급성장을 합니다. 그게 순전히 유대인들의 힘이에요. 그런데 엔트워프에서도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스페인이 그쪽에 이제 용병을 고용해서 엔트워프를 관리할 때인데, 유대인이 떠난 스페인 제국이 돈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국가 부도를 냅니다. 돈이 없어. 그래서 용병들한테 월급을 못 줘. 그러면 가장 위험한 게 용병들이에요. 용병들이야말로 월급 받으려고, 돈 벌려고 자기들이 전쟁터에 참가하는 사람들인데 월급을 안 줘.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요. 폭동이 일어나. 그래서 엔트워프 시민 6천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용병들한테. 그때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엔트워프를 떠나. 그래서 네덜란드 저지대인 암스테르담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당시 암스테르담은 항구의 기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살기가 힘든 곳이에요. 이 바다 해발보다도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소금기가 많아서 우선 농사가 안 돼. 먹을 게 없어. 여러분들 더치페이라는 게 그 네덜란드에서 나온 말인데, 자기가 먹는 거를 각자 자기들이 계산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그 매너 있는 행동이라고 인식이 되는데, 사실은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은 어느 한 사람이 그 먹을 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임에 가거나 어딜 가더라도 꼭 자기가 먹을 건 자기가 싸가지고 가야 돼. 그게 사실은 더치페이의 유래예요.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나온 그런 그 습관입니다. 전통이고. 자, 이런 암스테르담에 올라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서 보니까 상황이 너무 척박하고 한심한데, 유대인들의 특기가 이렇게 척박하고 한심할수록 하여튼 뭔가를 찾아내. 그 친구들은 가만히 가서 보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대부분 농사도 못 짓고 하니까 다 바다에 나가서 고기잡이를 하는데, 당시 네덜란드 앞바다에서 청어가 잡혔어요. 근데 청어를 소금에 절이면 이게 1년 이상 유통이 돼. 그러니까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니까 청어가 굉장히 비싸게 귀하게 팔렸어요. 절임 청어가. 그리고 당시 기독교 국가에서는 1년에 4분의 1이 금식일이에요. 육류를 못 먹어. 그런데 생선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절임 청어가 유럽 대학 각지로 많이 팔리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만 보니까 그 소금을 네덜란드 사람들은 저 북쪽의 한자상인, 즉 독일 지역에 있는 상인들로부터 암염을 수입해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암염은 땅에서 채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생산비가 좀 비싸요. 암염은. 자기들이 스페인에 있을 때 보니까 스페인에서는 저쪽
바스코 지방하고 세비야 지방에서 해안에서 천일염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 절임 대구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값싸고 품질 좋은 천일염을 스페인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자상인의 암염을 몰아내요. 그래서 소금 상권을 장악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당시는 소금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청어가 비싼 게 아니라 소금이 비싼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흔한 소금이 뭐 그렇게 비쌀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근대까지도 소금은 굉장히 비쌌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참 축복받은 나라예요. 우리는 갯벌에서 소금 천일염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나라도 다 바닷가에서 소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큰 오산이에요. 소금을 만들 수 있는 곳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굉장히 특정 지역에서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나라에 가면 우리나라처럼 갯벌 많은 줄 아세요? 서해 갯벌이나 우리는 바레만 갯벌에서 우리는 옛날에는 이 전체가 다 갯벌이에요. 그런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정말. 세계에는 5대 갯벌이 있습니다. 세계에는 아메리카 대륙에 있어. 그건 근대 이전까지는 역사에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쪽 아시아, 유럽에는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우리나라 서해 갯벌이 그 중에 하나가. 나머지 하나는 네덜란드 바다 있는 바덴만 갯벌이 이 2개 갯벌이 유라시아 대륙의 대형 갯벌로서는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지중해나 이렇게 가보셨겠지만 그런 데는 뭐 절벽으로 돼 있고 모래톱으로 돼 있고 그래서 우리처럼 갯벌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이 엄청 비싼 거예요. 소금이. 그래서 이들이 스페인에서 소금을 들여다가 절임 청어를 만들면서 유대인들은 어떤 산업을 하나 이렇게 주도를 하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독과점화합니다. 독점화시켜요. 유통을 독점시켜요. 그래서 대신 관리와 서비스를 굉장히 철저하게 잘해. 분업화, 표준화로 생산량도 늘릴 뿐만 아니라 품질이 균질하게 만들어내. 그래서 그들이 협회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균질화 작업을 통해서 판매량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거예요. 이제는 공급이 모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기잡이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그 목재를 수입해다가 그러다 보니까 고기잡이 배 조선소에서 고기잡이 배만 만든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화물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상품을 나르는 화물선. 그런데 화물선을 다른 나라 화물선에 비해서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만들어요. 이게 네덜란드의 운명을 바꿉니다. 어떻게 경제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당시에 배를 만들기 위해서 목재를 스칸디네비아 반도 쪽에서 이렇게 수입하기 위해서는 그쪽을 지나면 통행세를 내는데, 즉 일종의 관세를 내는 건데, 그 당시에는 상품마다 이렇게 관세를 붙이지 않고 배의 갑판의 넓이를 보고 그냥 통행세를 매겼어요. 관세를 매겼어요. 너는 배가 대충 어느 정도 크기니까 상품을 어느 정도 실을 수 있으니까 이만큼 통행세를 내.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가만 보니까 저 갑판의 넓이만 줄이면 통행세를 적게 낼 수 있거든. 그래서 대충 대포들을 다 떼어내고 갑판을 좁게 만들고 상품 싣는 선복을 이렇게 크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약간
기형적인 배불뚝이 배가 돼버렸어요. 이게 플루투전 이름이. 이게 네덜란드를 세계 최강의 중산주의 국가로 만들어요. 근데 그것만 해가지고 그렇게 경쟁력이 생긴 건 아니고, 그 갯벌에서의 배는 다른 나라의 배하고 좀 틀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다에서 빨리 가기 위해서는 배 밑바닥이 V자형, 유선형이 돼야 바다를 빠르게 갈고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의 배는 밑바닥이 뾰족한 첨저선이에요. 그런데 갯벌을 갖고 있는 나라는 밑바닥이 뾰족한 배를 갯벌에 세워두면 물이 나가면 배가 쓰러져요. 그럼 갯벌이 있는 나라는 어떻게 배를 만들어야 돼? 밑바닥이 평평한 평저선을 만들어야 돼. 그럼 평저선은 속도를 내는 데는 불리해. 그래서 유일하게 그런 평저선을 만드는 나라는 사실은 세계에서 하나뿐이 없어요. 우리 한섬뿐이 없어요. 우리는 고대로부터 평저선이야. 밑바닥이 평평해. 갯벌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덜란드도 갯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도 우리처럼 그렇게 완전 평평하진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평평한 밑바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장점을 갖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밑바닥이 뾰족한 배는 어떻게 만들까요? 배를 만들 적에 배부터 만들 수가 없어요. 용고를 먼저 만들어야 돼. 이렇게 뾰족한 그 겉에 용고를 만들고 그 속에서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평저선은 어떻게 만들어? 용골이 필요 없어. 그냥 땅바닥에다 대놓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건조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비가 훨씬 쌀 뿐만 아니라 훨씬 빨리 만들 수 있고 훨씬 크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평저선의 장점이에요. 평저선의 장점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이 일본 외선들하고 싸울 적에 왜 평평한 저 부산 앞바다 같은 데도 안 싸우고 물살이 빠른 물돌목 같은 데서만 싸웠을까요? 여기에 임진왜란의 키가 있는데, 평저선은 대포를 쓰면 반동을 흡수하기 때문에 상대방 첨저선보다 훨씬 명중률이 높아.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물살이 세도 평저선은 360도 돌면서 나타나는 외적을 향해서 다 쏠 수 있어요. 근데 울돌목같이 물살이 빠른 데서는, 외선 같은 첨저선은 방향을 바꾸려고 들다가 빨리 바꾸려고 들면 전복해. 그 회전을 우리 평저선만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물살이 빠른 대로 유인을 해서 싸웠기 때문에 백전백승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복합도르래를 유대인들이 개발해서 그 돛대에다 답니다. 즉 그 얘기는 당시에는 이제 사각도, 삼각도를 관리하면서 바람 방향에 맞춰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배 선원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 바람에 따라서 돛을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복합도르래를 갖고 돛을 관리하면은 선원이 3분의 1뿐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쟁국 배는 30명의 선원을 가지고 운행해야 될 배를 유대인이 만든 배는 10명이면 운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즉 통행세 적게 내고 제작비 싸지고 그다음에 제작할 적에도 표준화 분업화를 해서 엄청 빠르게 조립을 해버려요. 조립선. 게다가 복합도로를 달아서 선원수를 확 줄여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덜란드 화물선은 경쟁국 화물선 대비 운임이 3분의 1뿐이 안 돼. 그러면 3분의 1뿐이 안 되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모든 화물을 거의 싹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화물의 4분의 3을 네덜란드가 싹쓸이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암스테르담이 물류기지가 돼. 유럽의 모든 상품은 암스테르담에 다 모여.
그럼 암스테르담이 물류기지가 되면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돼? 암스테르담이 중개무역기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네덜란드는 중개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걸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무역이 발전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무역을 지원하는 어떤 산업이 발전할 거예요? 그게 금융업하고 보험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속도로 네덜란드의 산업 구조가 변해가면서 네덜란드가 완전히 해상권을 장악하고 상업을 장악했을 때, 그 다음에는 중국하고 거래를 합니다. 중국에서는 가지고 들어올 게 아주 값비싸게 팔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비단, 도자기, 중국차. 이건 가져오면 엄청난 폭리를 볼 수 있어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 사람들은 그냥 대충 양재기에다가 손으로 막 밥 먹고 그럴 때예요. 중국의 도자기가 들어가서 비로소 귀족들이 품위 있게 도자기에다가 음식을 넣고 포크를 사용해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시 귀족들은 집값보다도 더 비싼 그러한 도자기 세트를 구비하면 다른 귀족들을 불러 자기가 얼만큼 품위 있게 식사를 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어요. 아무튼 이때 중국하고 무역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경쟁이 심해져 가지고 14개 그 해운사가 생겼어요. 그 지네들 간에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산지의 가격은 올라가고 여기 유럽에서의 가격은 떨어지고 하니까 마진이 적어져.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유대인들은 항상 독과점을 해요. 우리 이렇게 서로 경쟁하면 안 되겠다 해서 14개 회사를 하나로 합쳐. 그래서 만들어진 게 1602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예요. 그런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식민지 정책도 같이 하기 때문에 많은 군대를 데리고 나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자본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그 갑부 선주들 몇 명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유대인은 또 꾀를 냅니다. 자기들이 최초의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일반인들한테 주식을 팔아가지고 자본을 만들어요. 그래서 근대적 의미의 최초의 주식회사가 네덜란드에서 탄생을 해요. 그동안 중국까지 갔다 오려면 2년 이상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거래를 잘 할 수 있도록 주식거래소가 탄생해요. 그리고 암스테르담에 유럽 각국의 물건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통용되는 돈이 1,000개도 넘어. 자기들도 헷갈려. 막 위조주화도 나오고. 그래서 암스테르담 은행을 만들어서 화폐 통합을 이루어냅니다. 그게 길드화예요. 길드화가 세계 최초의 근대적인 기축통화예요. 그러니까 청어에서부터 지금 얘기한 주식회사, 주식거래에서 중앙은행의 모태격인 암스테르담 은행의 길드화까지 오는데 100년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청어가 자본주의 씨앗을 잉태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의 연준은 달러 발행을 어떻게 합니까? 달러 발행을. 달러는 미국 정부의 부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야지 그 국채를 건네주면 연준은 달러를 찍어서 그에 상응해서 정부에 주면 정부가 그걸 뿌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달러의 발행이 정부의 부채하고 연결됐을까요?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화폐를 발행하죠? 그렇게 정부의 부채하고 연결되어 있는 나라는
사실은 극소수예요. 자,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영국은 굉장히 후진국이에요. 팔 수 있는 거는 양털뿐이 없어요. 그 양털도 자기네들이 못 팔아. 유대인 모험상인들이 가서 수거를 해서 갖고 나와야 그 양털을 수출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영국이 옛날부터 선진국인 줄 알면 큰 착각이에요. 영국은 아주 형편없는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주특기는 해적질입니다. 먹고 살 수 없는 후진국은 해적질을 해요. 과거의 역사서부터 쭉 보면. 그래서 영국의 해적들이 아주 국가에서 밀어주는 해적들이기 때문에 영국의 해군력이라고 봐도 돼. 그 해적들이 너무나 많은 스페인 상선들이나 이런 걸 공격을 하니까 당시 스페인 왕국의 카를로스 5세가 영국에 수출되는 대포를 겨냥해서 플랑드르 지역의 모든 수출 상품의 그 영국 수출을 금해버립니다. 수출 금지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영국이 해적질을 해야 되는데 이제 대포가 수입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적질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영국이 철산업을 일으켜가지고 철대포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철대포는 이 청동대포보다 강하기 때문에 사거리가 더 길어요. 당시 청동대포는 쏘면은 보통 한 60m뿐이 못 날아갔어요. 근데 철대포는 이게 100m 이상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철대포를 만들어서 헨리 8세한테 뭐라고 보고했냐면 우리가 사거리가 긴 철대포를 개발했는데 저게 쏘니까는 도대체 명중률이 형편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헨리 8세가 한참 고민하다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그 배 밑바닥을 좀 평평하게 만들어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국에서 최초의 평저선이 탄생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배를 평저선으로 만든 건 아니고 그 당시 평저선을 한 30척 만들었어요. 근데 평저선은 명중률만 높일 뿐만 아니라 어느 해안이든지 쉽게 접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급품 날리는데 굉장히 큰 효율을 갖고 있습니다. 밑바닥이 뾰족한 배는 아무데나 배를 못 대. 접안 시설에 있는 항구에야만 배를 댈 수 있어요. 근데 평저선의 특징은 바다를 나가지고 아무데나 배를 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의 동남아 해상은 누가 장악했겠어요? 우리 한선이 장악했었어요. 우리는 먼 바다도 자유롭게 나가 아무데나 정박이 가능하지만 하지만 밑바닥이 뾰족한 배는 당시 중국 배는 강을 오르내리고 연안만 왔다 갔다 했지 먼 바다를 나갈 수가 없어요. 가봐야 될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동남아 해양을 자유롭게 다녔던 해상 세력은 우리 한선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세계사라는 건 참 그 얄궂은 그 결과를 낼 때가 있는데 영국이 스페인의 당시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갖고 있었던 무적함대를 깹니다. 그게 어떻게 깬 거냐 하면 철대포를 딱 개발하고 난 다음에 무적함대하고 이제 전투를 하게 됐는데 80m 이상 다가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청동대포를 쏘놔도 이쪽 배까지 안 와. 근데 여기는 100m 이상 나가니까 상대방 배를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80m의 거리를 좁혀주지 않아. 그래서 한 일주일 열흘 동안 대치하고 있다가 무적함대가 지쳐가지고 항구에 들어가서 정박할 적에 밤에 화공으로 불붙은 배를 보내가지고 무적함대를 깨요. 이게 철대포 때문에. 그래서 영국이 그 후진국 영국이 해상권을 장악해. 근데 해상권을 장악해도 지네들 힘으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수출할 게 없어. 그래서 당시 크로멜이 항해조례라는
어거지 정책을 발표해. 그게 뭐냐면 영국과 혹은 영국의 식민주의인 신대륙과 교역하는 배들은 무조건 다 영국으로 들어와서 영국 배에 환적을 해라. 그래서 영국 배만 가지고 교역을 해라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야. 여태까지 자기들이 세계무역을 했었는데 영국에 가서 영국 배로 환적하고 자기네 배는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대륙하고 교역을 하려면. 그래서 영국과 네덜란드는 세 차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영국이 이겨요. 그래서 영국이 해안을 봉쇄를 다 해버려. 네덜란드 유대인 무역상들이 이제 배 끌고 나가서 무역을 못하게 생겼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을 대표인 납비를 크로메르한테 파견을 해요. 그래서 비밀 협정을 맺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회적인 그러한 대우를 받지 못할 시기가 되어서 공개적으로는 영국에 입성을 못하지만은 크로멜이 네덜란드의 무역상들이 다 영국으로 들어와라 라고 해서 그때 네덜란드 무역상들이 다 영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 후 중국이 졸지에 세계 무역의 최강국이 돼요. 그러니까 무역 네트워크가 시스템이 그대로 영국으로 이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영국의 명예혁명 얘기 많이 들으셨죠? 명예혁명이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혁명을 이뤘다 그래서 명예혁명인데 그게 어떻게 피를 흘리지 않고 이루어진 혁명이냐면 당시 네덜란드의 빌레름 총독이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스페인하고 전쟁을 할 때 독립전쟁을 할 적에 그 독립전쟁에 군자금을 대둔 친구들이 유대인들이야. 이제 유대인들은 여기서마저 전쟁에서 쪄서 쫓겨나면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전쟁 채권 시장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전쟁 채권을 사줌으로써 정말 전쟁에 필요한 비용을 댔습니다. 그 규모가 엄청나 가지고 채권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시중금리가 평소 한 15%였던 시중금리가 그때 2, 3%대로 낮아져요. 그래서 국부론에서 가장 친송한 게 당시 네덜란드의 그 저금리 이자예요. 그렇게 금리를 낮춤으로써 저금리를 가지고 해외 투자해서 세계 무역 네트워크를 그 당시에 건설을 합니다. 이제 그랬던 빌레름 그 총독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영국에서는 왕실과 의회가 내전이 일어나요.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왕하고 의회가 싸우게 되는데 그래서 의회가 당시 제임스 국왕을 대신해서 네덜란드의 그 빌레름 총독한테 영국 왕이 되달라고 초빙을 합니다. 영국이 왜 네덜란드 총독한테 자기네 나라 왕이 되달라고 그렇게 초청을 했냐면 당시 빌레름 총독의 부인이 영국 왕위서열 1위, 그건 제임스 왕의 딸이야. 게다가 빌레름의 엄마도 영국의 공주야. 그래서 빌레름 자체가 왕위 승계 서열 4위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영국 공동 왕으로 와달라고 초빙한 거예요. 서열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래서 빌레름은 때는 잘 됐다 해가지고 대규모 함선과 군단을 이끌고 영국에 상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각오하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하도 세력이 어마어마하니까 주변의 영주들이나 그 영국
쪽에서 다 필레름 편에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제임스 왕은 프랑스로 망명을 하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영국 국왕이 되면서 그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권리장전이나 뭐 이런 거 다 사인을 하고, 그때 이 빌레름 3세가 영국에 들어가서는 윌리엄 3세가 돼요. 이때 윌리엄 3세를 쫓아서 유대 금융인들 8,000명이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무역상들 통째로 넘어가서 무역 네트워크 다 넘어가, 금융인들 요번에 같이 왕하고 들어가가지고 금융 시스템 다 넘어가. 그래서 그 후진국이었던 영국이 졸지에 세계 최강의 무역과 금융 중심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제 윌리엄 3세가 제임스 왕을 지원하는 프랑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배가, 쓸만한 배가 한 척이 없어.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다시 한번 손을 내밉니다. 당신들이 네덜란드에서 전쟁 모금 기구를 만들어서 나를 도와줬듯이 이번에도 한 번 더 도와달라. 그리고 요청한 금액이 120만 파운드야. 근데 이게 엄청 많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왕이 도와달라는데 안 도와줄 수도 없고, 만약 전쟁에서 지면 저 돈 다 띄는 거고,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또 꾀를 내기 시작해. 그래서 일단 전쟁 모금 기구를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금괴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80만 파운드 정도의 금괴를 모았어. 그리고 왕하고 딜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80만 파운드뿐이 못 모았는데, 하여튼 이걸 빌려드릴 테니 군자금으로 쓰시고, 단 원금은 안 갚으셔도 됩니다. 매년 이자만 8%씩 주십시오. 당시 뭐 시중금리가 한 15%였으니까 8%는 많은 게 아니겠대. 근데 왕도 굉장히 솔깃한 거예요. 아니, 그 큰 돈을 안 갚아도 돼? 근데 저희들 청을 하나만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거를 왕께 빌려주시는 대신 그 왕실 그 채무증서를 담보로 그 금액만큼을 발권할 수 있는 거를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왕으로서는 원금을 안 갚아도 된다는데 하고 거기에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 모금기구는 뭘로 바뀌어요? 주식회사 영란은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왕이 왕실 채무증서만 주면은 돈을 찍어서 자기한테 줘. 그리고 그 돈은 그 금과 똑같이 통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정통이 생겨요? 영국 왕실은 그 다음부터 돈 걱정을 안 해. 즉 왕실 채무증서는 오늘날의 국채, 국채만 찍어주면은 영란은행이 돈을 찍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영국 왕실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거기에 비례해서 화폐 발행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미국이 중앙은행을 만들 적에 자기들의 본국이었던 영국의 영란은행 시스템을 그대로 따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미국 제일 그 은행이 생겼을 적에는 민간 자본 80%, 국가 자본 20%의 비율로 주식회사 형태의 중앙은행을 만들었는데 1913년에 오늘의 연준을 만들 적에는 100% 민간 자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미국 연준은 이거는 민간 은행들의 연합체예요. 이건 정부 기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주면 거기서 달러를 찍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정부는 연준에 대해서 국채 이자를 줄까 안 줄까?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대한 이자는 다 지불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간 예산의 이제는 거의 한 10% 정도가 이자예요, 이자. 그런데 연준은 그걸 받아서 자기 주주들한테 한 6% 정도 배당을 하고 자기들이 쓸 돈 한 6% 정도 남기고
거의 90%를 다시 미국 정부한테 돌려줘요. 지금 연준은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미국의 국채에 따라서 달러는 발행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진도가 옆으로 안 나가는데, 아까 얘기한 플루토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위에 그 가파는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고 배불뚝이 배로 만들고, 이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큰 배입니다. 자,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한 화폐 미래 들어가기 전에 요거 잠깐 하고, 지금 여러분들 금융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중요한 건데, 이건 미국 연준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이건 개인 기관이 아니고 연준이 발표한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미국에서 소득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최상의 1%뿐이 없어요. 차상의 9%는 현상 유지를 하고 있고, 미국 국민 90%는 소득 점유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즉 중산층이 하류로 붕괴되고 있는 과정을 나타낸 겁니다. 중산층이 붕괴되면은 자본주의는 지속 가능할까요?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이거는 계속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은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 즉 부의 편중은 상위 1%가 전체 미국 부의 40% 정도를 갖고 있어요. 차상위 9%도 그 정도 비슷하게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전체 90%의 부는 전체 부의 이제는 20%뿐이 못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위 50%에 있어요. 하위 50%. 하위 50%는 거의 재산이 없어요.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제니 델런이 이걸 발표하면서 미국 소득 불평등이 100년 만에 최악이다. 미국이란 나라가 기회의 땅 맞나?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갖고 있는 함의는 우리가 10명이 사는 사회를 가정했을 적에 돈 잘 버는 한 사람이 나머지 9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사실은 버는 대로 대부분 다 써요. 그런데 한 사람한테 돈이 몰리면 그 사람은 쓰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들어가는 돈은 다 곳간에 축적이 됩니다. 그럼 사회 전체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산은 생산성 현상에 의해서 계속 늘어나는데 사회 수요가, 전체 수요가 팍 줄어드는 거예요. 50%의 수요가 축적이 되고 사회로 환류가 안 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게 바로 불경기하고 공황이에요. 1929년 대공황도 그래서 온 거고, 2008년도 이게 그 그래프인데,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를 갖고 갔을 적에 대공황이 일어났고, 이게 또 2008년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적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위 50%는 전체 부의 1.4%뿐이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재산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번에 팬데믹 사태가 터졌어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냥 붕괴되는 거예요. 미국 전체 국민의 50%가 붕괴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자체가 붕괴되는 거예요. 상위 1%도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이제는 통화 정책으로 안 돼. 양적 완화로 돈을 많이 풀어내는 건 있는 사람의 배만 불리고 자산 가격만 높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살리려면은 이제는 개인한테 직접 돈을 쏴줘야 돼. 그래서 미국의 재정 부양책이라는 건
개인들한테 돈을 직접 싸주고 있는데 그게 일반 경비에 비해서 지금 2배 이상으로 폭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 양적 완화를 했을 적에는 있는 사람들이 주로 혜택을 누려서 그때는 자산 가격만 올라갔어요.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만 올라갔는데 지금 팬데믹 사태를 맞아서 이제는 통화 정책이 아닌 재정 정책으로 무대가 바뀌면서 필요한 개인들한테, 즉 하위 50%의 국민들한테 돈을 직접 싸주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틀이 바뀌고 있어요. 금융 자본주의에서 이제는 포용 자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대세의 흐름으로 보여요. 자, 그 다음에는 이게 바로 그 그래프인데 이게 지난해 그 재정 정책을 쓴 건데 위에 그 하늘색 쪽이 개인한테 직접 지급된 양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재정 경비의 2배 이상인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통화 주도권이 연준에서 재무부로 넘어왔어요. 미국 정부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건 그냥 제가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달러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시간 관계로 제가 요점 정리만 할게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가 지금 주간조선에 화폐혁명의 서막이라고 연재를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옛날 화폐사부터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역사들, 그리고 지금의 화폐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썼으니까 그걸 보시고, 우선 요점만 얘기해서 앞으로의 화폐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크게 4가지의 화폐가 앞으로는 서로 자웅을 겨루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는 법정화폐, 달러를 주축으로 한 이 법정화폐가 하나고, 패턴이 하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중국이 개발하고 세계 중앙은행의 86%가 개발 중에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게 CBDC라고 부르는 거죠. 즉 기존의 이런 지폐 화폐에서 이런 디지털 화폐로 앞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화폐는 여러분들이 의아심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암호화폐, 요새는 이걸 가상자산이라고 불러요. 가상자산. 이게 화폐의 구실을 할 것인지 여부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하여튼 그것도 화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지금 기존의 달러와 가상자산을 연결해주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1코인이 1달러에 준하는 이런 게 있어요.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또 드려야 될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스위프트에 차단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무역을 할 적에 그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는 미국이 주도하는 시스템인데, 여기서 러시아를 차단함으로써 어떻게 됐죠? 러시아는 이제는 외국과의 이러한 외환 거래를 그 시스템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러시아의 그 외환 보유고, 다른 나라에 맡겨져 있는 외환 보유고를 다 차단시켰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고, 그런데 이런 일이 예전에도 한 번 있었어요. 이란이 미국 눈밖에 났을 적에 이란을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차단시켰어요. 그래서 이란은 스위프트 시스템을 쓰지 못해. 그때 이걸 보고 깜짝 놀란 나라가 있어요. 아, 저렇게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차단시키면 하루아침에 거래를 못하고 망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의 시스템을 개발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그게 중국하고 러시아예요. 중국은 CIPS라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러시아는 또 자기 나름의 루블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루블화 시스템은 아직은 세가 약하기 때문에 저렇게 스위프트 시스템을 탁 차단시키니까 제대로 작동을 못해. 근데 중국의 CIP에서는 좀 틀립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디지털 중앙은행 화폐를 만드는 이유도 이제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중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부딪히기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인터넷이 없는 데서도 휴대폰끼리만 부딪히기만 해도 이게 거래가 되고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 같은데 엄청난 속도로 이게 퍼져나갈 거예요. 그게 그 나라의 경제 효율을 굉장히 높일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서 러시아하고 중국만 자기들의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니고 지금은 거기에 여러 나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즉 달러가 위상이 점점 축소되면서 화폐가 분권화 다양화되고 있어요. 이번에 인도가 사실은 인도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나도 붙여줘 해가지고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중앙아시아가 단일화폐를 만드는데 인도도 가세하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은 미국하고 사우디가 옛날 같지 않아 관계가. 그래서 사우디도 산유국들 디지털 화폐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주도가 돼서 이미 예멘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각자가 달러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끼리끼리 지금 움직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화폐 있죠.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화폐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화폐 중에서 앞으로 어느 화폐가 승리할 것 같아요? 달러로 대표되는 기존의 이제 법정통화가 하나 있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있고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우선 이걸 생각하면 돼. 송금을 할 적에 현재의 기존 스위프트 시스템을 통해서 송금하는 거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송금하는 거하고 송금 비용이 어느 게 더 싸질까요? 예, 말할 것도 없이 디지털 화폐가 훨씬 싸죠. 그러면 돈은 속성상 경비가 적게 들고 싸고 서로 편하게 거래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 디지털 화폐 쪽으로 갈 수뿐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폐는 없어져요. 사라져 사실상. 그런데 그렇다면 디지털 화폐하고 가상자산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 가상자산은 사기야? 우선 스테이블 코인하고 지금의 디지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하고 겨루면 어떻게 될까요? 송금 비용이 어느 게 더 쌀까요? 스테이블 코인이 싸요. 왜 그러냐면 스위프트 시스템은 예전에 보면은 금액의 과다에 따라서 8 내지 23% 정도, 금액이 작으면 수수료가 굉장히 비쌌어요. 23%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 쪽으로 오면 이번에 루블화가 저렇게 되니까 러시아에서 비트코인을 사재기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우선 돈을 송금하는데 정부의 간섭을 덜 받고 빨리 전송될 수 있고 세계 어디서나 다시 통용될 수 있는 오히려 가상자산 쪽이 상황이 저렇게 위급해지니까 훨씬 효용적이더라 해서 러시아의 갑부들이 가상자산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얘기는 기존의 화폐 시스템보다는 가상자산 쪽에 훨씬 규제가 덜하고 세계 통용될 수 있는 이 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자산의 장점과 지금 법정화폐의 장점을 같이 갖고 있는 놈이에요. 이놈은 이 코인이 1달러하고 이렇게 연동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환전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송금 수수료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싸져요. 가장 싸. 그러면 돈의 속성상 가장 싼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여러분들 그 디파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디파이? 디파이가 뭐냐면 제로금리 시대의 기존 금융권에서는 은행에 집어넣어봤자 이자를 별로 안 줘. 그런데 P2P 예금과 대출이 되는 이 디파이라는 탈중앙 금융에서는 이자나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간에 은행이라는 그 마진을 뜯어가는 이거를 배제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금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코인 자체의 어떤 상승세 때문에 거의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씩 줬었어요. 이자를. 수익을, 이자뿐만이 아니라.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주고 이게 점점 하향 추세되는 추세에 있지만은 그래도 기존 금융권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제한된 시간 때문에 이걸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숙제를 줄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세상이 특히 화폐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전에 무역은 전문가의 영역이었어요. 무역을 하려면 신용장도 개설해야 되고 무역금융도 일으켜야 되고 상대방의 시장과 우리의 수입시장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전문가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 무역은 누가 해요? 여러분들 클릭 한 번으로 쿠팡으로 여러분들이 다 직구하잖아. 그러니까 무역이 이제 완전히 개인의 손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쉽게. 앞으로 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환율이나 외환시장 그 환거래는 사실은 전문가의 영역이 굉장히 위험성이 높고 하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누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해외 직구를 자유자재로 하듯이 자기가 원하는 화폐를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들이 교환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그러한 그 변화의 변곡점에 서 있는 지금 우리는 변화에 끌려갈 게 아니라 미리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나가야 돼.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그 화폐의 세계, 현재 법정화폐, 그 다음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 다음에 지금 가상자산의 세계, 그리고 이거를 연결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특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세요. 자, 오늘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고 여러분들 뭐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